나는 그냥 너 한 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내가 자주 찾아오길 했니? 아무 때나 찾아가서 들어가길 했니? 아니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너희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고선호 씨입니다. 그리고 45세 아들 이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 씨는 아들의 매정한 말에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토록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가 보낸 뒤에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모진 말을 뱉는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고 씨의 집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결국은 돈 때문이죠. 고 씨는 부산에 있는 3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꽤 넓지만 대단히 오래된 아파트였지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집 주고 고 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도 아들은 작아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아파트는 위치도 그저 그렇고 오래돼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아들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한 채 해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집을 날려먹고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고 씨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여기 들어서면서 주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 가격도 껑충 뛰었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아들에게 상속해줬으면 아무 탈이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전에 생겼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요즘 자꾸 기침이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병원에 가봤는데도 별 이상 없다네. 그리고 세상만사 귀찮고 기운도 없고 그래 갱년기 같은 건가. 고 씨는 어느 날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고 탁한 부산에서 벗어나 한적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들에게는 말해보았자 바쁘니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 우울함은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살아 좋은 공기 마시고 땅 밟고 살아야지. 갑자기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내려가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 건너편 집 살던 아저씨가 자식이랑 합가한다고 월세 준다고 그러던데 거기서 좀 살던가. 연락처 알려줘.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전부 정리하고 내려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잠시 살다 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고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향에서 조금 지내다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부산에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 계시게요? 글쎄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 지내보고 좋으면 오래 있겠지. 그러면 집은요? 비워둬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지. 아들은 고 씨의 계획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래. 고 씨가 당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시골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자연이 가까웠고 고향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어울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땅을 밟고 사니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집이라 월세도 엄청 적었고 무엇보다 여동생과 바로 건너집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여동생도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반년 정도 명절 때도 올라가지 않고 지내니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엄마 잘 지내시네요. 그럼 얼마나 좋은데 기침도 안 한다.
어떨 때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아주 내려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마 아파트 있죠? 내 집이 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애들도 컸는데 좁은 집에서 살기가 그래서 이사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전세라도 부산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수 넓혀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아들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해줬던 집을 날려먹은 것이 아들 본인이라 당당히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너는 이 집 낡아서 싫다고 그런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더 낡았어. 준다. 그럴 땐 싫다 하더니 에이 고쳐서 쓰면 되죠. 다 리모델링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엄마 다시 돌아갈 건데 그때 되면 나가려고 저희가 살다가 엄마 몸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때 합치면 되죠. 어쩐 일인지 합가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고쳐서 살고 있을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첫째도 대학 가니까 기숙사 살든지 자취를 하든지 할 거고요. 그러면 방 하나 남네요. 고 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집도 오래 비워두면 못 사요. 거기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금방 돌아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고 첫째도 곧 대학 가야 되는데 갑갑하네요. 고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 씨가 그 집 외에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집이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위안이 있었는데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합가하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엄마 80 넘고 그러면 그때도 혼자 사시게요. 어차피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이 집에서 모시면 더 좋죠. 고 씨는 아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이 힘들다고 부탁하는데 어차피 비어있는 집 놀리느니 아들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몇 년간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럼 집은 너무 고쳐서 살지는 말어. 나중에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그 돈이 아깝잖냐. 전세 뺀 돈도 꼭 그대로 두고 좀 더 모아서 다시 나갈 생각까지 하고 들어가란 소리야.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 아들이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웃었습니다. 더 늙으면 꼭 모시겠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말에 고 씨도 마음속으론 무척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시골에 아들은 고 씨의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 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에 여동생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항구가 명예 달라고 해도 그건 주면 안 돼. 알지? 요즘에 그러면 쪽박 차는 거야. 아이고 그럴 일 없어. 어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나 죽으면 자연히 자기 건데 뭘 걱정 말어. 그래 혹시나 먼저 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도 딱 잘라서 말해야 해.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 그럴 놈은 아니야. 참나. 사람이 나빠 돈이 나쁘지. 고 씨는 여동생의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아들이 슬쩍 이야기를 꺼내길래 거절을 해둔 참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 아파트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노후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씨는 시골 생활에 만족했지만 그렇다고 부산에 올라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삼촌 이번에 칠순 잔치한다. 그래서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거든. 아, 그러세요. 잔치를 해요. 저 토요일 점심에 약속 있는데. 아 그러니 바쁘면 나만 갔다 오면 되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한대.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래서 올라간 김에 너희한테도 한번 들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 다음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 점심때 잔치 갔다가 오후에 갈게.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아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늦을 텐데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고 씨의 말에 뜸을 들였습니다.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집 어떻게 고쳤나도 좀 보려고 하는데. 아 네, 알겠어요. 어째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한다고 한 건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냐, 너 바쁘면 그냥 잔치만 다녀와도 되고 아니에요. 일정은 없어요. 그때 뵐게요. 그래서 고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줘. 한구내로 간다며 가지고 가서 한구도 주고 시골에도 한 통 가져가서 나눠 먹어. 이걸 다 어떻게 챙겨가. 아, 한구한테 내려와서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알았어. 잘 먹을게. 고마워. 동생의 칠순잔치 겸해서 점심을 함께 먹고 먼저 집을 나섰는데 남동생이 얼마 전에 담근 김치라며 김치통을 3통이나 택시에 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나 눈앞이 깜깜하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아들이 지난번에 김장하면 김치 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고씨는 김치통들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도저히 이 김치통들을 혼자 올라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5분쯤 기다리다가 며느리한테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일단은 집 앞까지는 들고 가야겠다 싶어서 하나씩 나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고씨의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고씨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죠. 고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에 자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바꾼 듯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씨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도 김치통 2개가 남아 있었죠. 아니, 아드님 부르시지 왜 혼자 옮기고 계세요?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이라 고씨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시골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받은 건데 아들이 있을 줄 알고 무턱대고 가져왔네요. 여기다 놓으면 되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음료수 좀 사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제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니? 왜요? 도착하셨어요? 그래, 지금쯤 도착한다고 얘기했잖아. 저도 점심에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리가 이제 끝나서요. 이제 갈게요. 얼마나 걸려? 글쎄요. 20분 정도요. 그럼 비밀번호 좀 알려줘. 좀 들어가 있게 힘들어 죽겠다. 아들이 대답 없이 머뭇거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때문에 고씨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뭐 훔쳐가니? 그러면 20분 동안 여기 서서 기다려. 그러재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문 밖에 김치통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부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한숨이 났습니다. 김치통이 무거운 게 아들 탓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문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듯한 아들의 태도에 김치도 괜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같이 살 거라고 집을 달라고 그러더니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말이죠. 몇 달 만에 처음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떨떠름한 기색인 것이 서운했습니다. 고씨는 한숨 돌리고 다시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도배 장판만 한 것 같은데도 고씨가 살던 곳보다는 훨씬 새 집 같았습니다. 베란다도 둘러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전화도 안 받아서 아주 혼났다. 네 삼촌이 저 김치를 주는 바람에 김치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김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반가워해도 김치는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베란다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 집 구경하셨어요? 그냥 거실 좀 둘러봤어. 안방에 막 들어가 보시고 그런 건 아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들어갔소. 거실이랑 베란다 구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온 거야? 그래도 아들네 살림이 있으니 여기저기 뒤져볼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요? 아직 안 먹었지. 아직 저녁을 먹기에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서성거리며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고기 좀 싸왔는데 이거랑 김치랑 먹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반찬은 하지 마라. 그러자 소파에 앉아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사 먹지 뭘 번거롭게 집에서 차려요. 삶은 고기니까 그냥 김치를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차릴게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반쯤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애들은 늦게 들어오니 다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러고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저러고 누워만 있으니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불안석인 며느리가 딱해서 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여기 근처에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아들은 듣는 채도 안 하고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셋이 앉아있는 공기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결국 집 밖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뒤에 있는 조그만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씨는 이곳에 괜히 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괜히 며느리 밥 얻어먹으러 온 주책맞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신경도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영원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고씨도 며느리도 대보고 시어머니도 대보니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겠죠. 30분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아까 일러준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려다 멈칫하곤 손가락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벨을 눌렀죠.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아들이 대뜸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고씨도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지금 집에 가야겠다. 저녁을 이르게 먹어서 아직 늦은 시간도 아니고 충분히 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에서 잠까지 자면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면 약속 늦는데요. 됐어. 멀지도 않아. 버스 타고 가면 돼. 수십 년을 산 동네이니까. 버스 노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는 날에 굳이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는 아들과는 한 차에 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길은 왠지 씁쓸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의 태도를 보니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고씨가 다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하면 과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뒤로는 부산에 갈 일이 있더라도 굳이 아들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게 오히려 고씨도 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씨가 부산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동생이 드러누워 있는 고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단단히 언였는지 약을 먹어도 복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을 때는 체해서 그렇다는데 요즘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배가 자꾸 아프니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큰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병 키우지 말고 아이고 진짜 그래야겠다. 어지간하면 고씨도 약만 먹고 말았을 텐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산에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들네 집과는 걸어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은 직장인보다는 근무가 자유로워 전화를 하면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아들네 갔다 온 지 10개월 정도가 흐르기도 했고 코앞에 왔다 가면서 연락도 안 하는 건 가족 사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집 앞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안 바쁘면 밥 한 끼 먹자고 하니 아들이 별다른 말 없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왔다니까 걱정이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오니 아들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데 연락한 건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5분쯤 가서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밥을 먹는 듯 했습니다. 연락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아들이 고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좀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고 씨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불러낸 게 맞으니 고 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너 바쁘면 바쁘다고 하지. 그런데 고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오면 얼마나 왔다고, 그리고 병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려가셨으면 잘 사시지 왜 자꾸 오세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살고 있으면 일단은 저희 집인데 이렇게 내 집 드나들듯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어서 내뱉는 말들은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집 내놔라 한 것도 아니고 아들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 대가는 이런 잔인한 말들이라니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럴 거면 진병이라도 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라도 편하죠. 기가 막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고 씨도 더 이상 아들에게 쩔쩔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너 내가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기나 했니? 아니면 내 집이니까? 아무 때나 드나들기라도 했니? 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내가 찾아오는 게 싫은 거잖아. 싫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생활이 있는데, 지금도 저도 할 일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을 해봐. 바빠서 갑자기는 시간을 못 낸다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아니면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너는 그냥 엄마가 오는 게 싫고 귀찮은 거야? 엄마 몸 안 좋아지면 그때 합가하자고 했으면서 여태 딱 2번 왔는데 2번 다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니?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너 한 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소.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고 씨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월세 내는 세입자라면 나도 안 찾아온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려갈게.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고 씨가 아들에게 말로 얻어맞고 돌아오는 길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놈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지 전부 자식만 탓할 순 없겠죠. 아들이 40대까지도 부모 집에 공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끊임없이 도와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고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부산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첫째도 이번에 대학 가잖아. 방 하나 빚이 그제서야 아들이 주저리 말을 늘여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시면 저랑 애 엄마는 일하니까 집안일은 거의 엄마가 하시게 될 텐데 넓은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둘째도 곧 고등학교 가고 하면 손자 눈치도 봐야 하고 엄마는 또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서로서로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아파트 옆에다가 방 하나 얻어 드릴게요. 끝까지 자신을 실망시키는 아들 고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도 모두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아들이 단번에 역정을 냈습니다.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정말로 다시 올라오시게요. 그럼 차라리 이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세요. 첫째, 애 쓰던 방 내드릴게요. 집을 비우라니까 그제서야 같이 살자는 아들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올라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 얻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싫다고 하셔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이젠 내가 같이 살기 싫어졌어. 아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사람 저밖에 없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주시는 것도 싫다 같이 사는 것도 싫다 그러시면 그냥 저희 쫓아내는 거밖에 더 돼요. 절대 못 나가요. 저희는 그놈의 어차피라는 게 어디 있니. 누가 이 집 너 물려준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펑펑 쓰다 다 쓰고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정 안 나간다면 내가 집을 팔아버리던가 새를 놓던가 할 거니까 서로 불편하고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비워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 생길 거예요. 종래엔 협박을 하는 듯하나 문제는 너희가 생기겠지.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나자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전세 자금도 다 쓰고 없다며 애절하게 읍소했습니다. 그 돈도 그새 홀랑 써버린 것을 보면 알만했습니다. 이 집도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쫓아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버티다가 반년 뒤에 강제로 짐을 빼야만 했습니다. 고 씨도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위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팔거나 세를 놓겠다고는 했지만 고 씨는 그 집을 여전히 비워놓고 아직도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검사했던 건 천만다행으로 단순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엔 계속 시골에서 살 듯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마음도 편했고 집값이 무척 오른 상태라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펑펑 쓸 만큼 쓰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눈 뜨고 코가 베일 뻔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더니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이라도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까?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래도 고 씨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고 씨는 그래도 양반인 듯했죠. 하지만 아들과 이렇게 등지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이 아닌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훈을 뼈에 새기고 꼭 실천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